안녕하세요.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고 싶은 책은 성공하려면 하버드처럼 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말이죠, 이 하버드에서 나왔던 이 명강의들을 공유하기 위해서 이 책을 쓰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명강의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여기다 다 모아놓은 거죠. 만약에 우리가 하버드 가서 청강할 기회가 있다 라고 하면 뭐 얼마 정도를 낼까요? 최소한 한 몇십만 원 정도는 내고 충분히 들을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요 책은 우리가 15,000원에 볼 수 있다 요거죠. 자, 하버드에서는 학생들이 어떤 강의를 명강의로 뽑았을까요? 이 책에서는 총 7가지의 인기 강의를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경영관리학, 감성학, 타교학, 화술학, 행복학, 철학, 심리학 이렇게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 각각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제가 인상 깊게 느꼈던 부분들만 이제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첫 번째 경영관리학부터 말씀드릴게요. 경영관리학이라는 건 일단 이제 뭐 조직에 대한 거 그리고 관리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겠죠. 내가 만약에 어떤 사람을 쓰겠다라고 결정을 했다라 그러면 신임하라는 거예요. 신임을 하지 않을 거면 아예 쓰지 말되, 내가 이 사람을 쓰기로 했다 그러면 이 사람을 신뢰하라. 어떤 과제를 진행하는데 큰 틀만 제시해야지 자꾸 막 짜잘하게 야 이거 했어 뭐 언제까지 이거 해야 돼 이런 식으로 피곤하게 하면 안 된다. 왜냐면 사람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때 큰 즐거움과 만족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더 행동을 하게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큰 틀만 제시해야지 막 짜잘하게 이런 것들을 막 자꾸 간섭하려고 하면은 이 사람이 자율성도 저하되고 업무 능력도 저하된다라고 합니다. 또 재미있었던 내용 중에 하나는 하나의 일화예요. 미국의 이제 작은 철강회사 사장님이 아이비 리라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분이 이제 현대판 자기 홍보의 대가라고 하네요. 찾아가서 물어봐요. 우리 회사가 효율이 안 나와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이제 질문하니 아이비 리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 그러면은 종이를 가져와서 중요도에 따라서 1번부터 10번까지 이렇게 적어. 1번부터 차례대로 하는 거야. 1번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상관없어. 1번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뭐 백지수표를 하나 쭉 주는 거죠. 이 조언대로 한번 해보고 이 조언이 유효하다 싶으면은 가치로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금액을 나한테 보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철강회사 사장님이 그걸 들고 이제 회사로 간 거죠. 그래서 그대로 한 거예요. 중요도에 따라서 이제 분류를 하고 1번부터 차례대로 이제 업무를 수행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철강회사 사장님이 아이빌이라는 사람한테 25,000달러를 보냈습니다. 약 4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5년 후에 그 철강회사는 미국 최대의 철강회사가 됐다라고 합니다. 이거 사실 되게 간단해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간단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저도 이제 업무 순위를 이제 매기는 경우가 있어요. 매일 할 일 이런 식으로. 근데 어떤 식으로 되냐면 보통 중요도만 따져서 이제 순위를 매기지 않고 거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선호도가 들어갑니다. 내가 빨리 끝내고 싶은 일이 있잖아요. 그게 자꾸 들어가요. 그래서 일이 사실은 중요도 순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일 위주 아니면 간단한 일 위주 이런 식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효율이 좀 잘 안 나오죠. 그래서 중요도에 따라서 업무를 분류하는 것도 많은 노력과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감성학입니다. 감성학이 조금 저도 무슨 학문이지 좀 애매했는데 좀 제가 대충 찾아보고 이제 책을 보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이게 외부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는 정도를 이제 연구하는 학문이고, 그러니까 쉽게 삶의 태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버드에서 역대 졸업생들을 이제 추적 조사를 했더니 성공하는데 지능의 영향력이 20%밖에 영향을 못 미치고 나머지 80%가 감성의 영향력이라고 합니다. 감성이야말로 이제 성공의 열쇠라는 거죠. 현실은 바꿀 수 없지만 내 태도는 바꿀 수 있다. 날씨는 어쩔 수 없지만 기분은 바꿀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거에 대해서 미련을 갖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바꿔라 라는 거죠.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유지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싶은 나의 삶의 태도를 고수하기 위해서는 남의 말을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쓸데없는 말이 바로 남의 말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도 있었어요. 사람들은 늘 같은 잘못을 반복한다. 여러분들 아시죠? 이제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왜 그럴까? 이유가 있어요.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이유는 이미 저지른 잘못 속에서 교훈과 깨달음을 얻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잘못을 저질렀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바로 잘못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잘못을 저질렀다면 이 잘못 자체에 얽매일 게 아니라 다시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자세가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교학입니다. 사교학에서는 이런 내용 나와요. 내가 타인을 믿는 것이 바로 자신을 믿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타인을 믿지 않는 거는 표면적으로는 이 사람에 대한 의심이나 뭐 이 사람에 대한 걱정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니라는 거죠. 내 자신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의심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타인을 믿는다는 건 곧 나 자신, 내가 한 선택을 믿는다라는 의미죠. 그리고 이 사교학 파트에서 본 것 중에 제가 좀 인상 깊었던 거는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할 때 경청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진짜 인기 있는 사람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래요. 바로 경청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제가 말센스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경청하는 사람이 짱짱이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말에 경청하는 사람에게만 반응을 한다. 그리고 그들을 좋아한다. 경청이라는 거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의 표현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도 있어요. 타인의 잘못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난하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어차피 그래도 그 사람은 안 바뀐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잘못은 그냥 두래요. 그리고 내가 바뀔 생각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5번째가 화술학입니다. 화술학은 되게 신선하죠. 이런 학문이 있는지는 처음 알았어요. 인류 역사상 성공한 사람들이 거둔 기적의 한 절반 정도는 화술이 만들어낸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화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성공의 85%는 인간관계나 화술로 결정이 된다고 해요. 뭐 지식이나 지능 이런 건 15%밖에 영향을 못 미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화술만 딱 마스터했다. 그러면은 바로 성공 로드로 간다 이거죠. 이 책에서 설명하기로는 이래요. 역대 위인들은 전체가 다 유머러스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유머러스해지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이제 농담 같은 것들이 있죠. 근데 이 농담은 모두가 즐거워야 농담이라는 거예요. 흔히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집단 내에서 즐거움을 주기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경우, 예를 들면 야 얘는 집에서 막 뭐 어쩌고 저쩌고 한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최악의 농담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언급하면서 농담의 소재로 사용하는 건 정말 저급하다. 그러니까 절대 하지 말라는 거죠. 혹시 그런 분 있으면 진짜 하지 마세요. 차라리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 해요. 딴 사람 하지 말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말의 품격이라는 겁니다. 말의 품격. 부드럽게 돌려서 말하고 말의 품격을 쌓아라 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면은 내 부하가 굉장히 실수가 잦아. 이거를 이제 지적을 해주고 싶을 때 우리는 보통 야 그렇게 하면 어떡해, 이렇게 해야지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말고 품격 있게 돌려서 얘기를 하라는 거죠. 뭐 이를테면 야 너 오늘 옷을 되게 멋있게 입고 왔네. 근데 요것도 좀 잘해주면 훨씬 멋있을 것 같은데 라고 이제 쓱 돌려서 이제 얘기를 하면 훨씬 받아들이는 사람도 기분이 좋고 더 주의를 하게 되고, 그리고 기분이 나쁘지 않겠죠. 이게 바로 말의 품격, 요거를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재밌었던 게 이런 게 있어요. 칭찬하는 법 있잖아요. 칭찬은 항상 당사자한테 하지 말고 제3자를 통해서 하라는 거예요. 사교성이 좋은 사람들은 이런 전략을 많이 쓴다라고 합니다. 제3자를 통해서 칭찬을 하면 전달이 안 될 것 같죠? 무조건 전달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니까 효과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좀 써먹을 만한 내용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5번째는 행복학입니다. 행복에 대한 책을 좀 읽다 보면은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 행복이라는 거는 결국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컨트롤 하느냐에 따라서 거의 결판이 나는 것 같아요. 이 책에서 이제 조언을 해주는 건 이런 겁니다. 탐욕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소소한 행복을 느껴라 라는 거예요. 100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행복하냐라고 물어봤더니 90명이 아니요. 그리고 나머지 한 10명 정도가 행복하다라고 했다고 해요. 그 10명을 살펴보니까 대부분 신혼부부이거나 아니면 노인이더라 이런 거죠. 노인은 왜 행복하냐? 노인이 되면은 탐욕 같은 욕심들을 내려놓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욕심을 내려놓으니까 일상의 소소한 행복들이 보이는 거죠. 뭐 이를테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느끼는 행복이라든지, 아니면 의자에 앉아서 커피 한 잔 마시는 행복이라든지, 여유를 통해서 소소한 행복들을 찾아가기 때문에 노인분들이 행복감을 더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그래서 우리도 좀 소소한 행복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소소한 행복 뭐가 있을까요? 흔히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7시 반에 일어났어. 야 그러면 내가 30분 더 잘 수 있다. 행복하잖아요. 아니면은 뭐 집을 청소하는데 뭐 방구석에서 10,000원이 나왔다. 행복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마음이 너무 조급하고 일상에 너무 치이다 보면 이런 것들도 행복으로 안 느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상에 좀 더 집중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재밌는 점이 이런 게 있었어요. 이 몸과 마음은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화가 난다. 그럼 막 겉으로도 막 표현이 되잖아요. 막 땀이 나고 인상이 찌푸려지고 주먹 쥐게 되고. 근데 반대로 굉장히 화가 나는 상황에서 억지로 웃는 표정을 짓는다, 아니면 소리내서 하하하 한다. 그럼 그게 마음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안 좋을 때 몸이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몸이 억지로라도 거짓 웃음을 지으면 이게 또 마음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날 때 우리는 화내는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행복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박수를 친다거나 아니면 억지로 웃는다던가 이러면 기분이 금방 풀린다라는 거죠. 이거 재밌지 않아요? 물론 쉽진 않겠죠. 그것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6번째는 철학입니다. 철학 파트에서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버드 교수들이 가장 참을 수 없는 화난 일은 뭐냐면 자기 자신이 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화를 낸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주도적인 삶을 살지 않고 자꾸 다른 사람들한테 휘둘리면서 사는 거, 주관 없이 사는 거, 그거를 가장 못 참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타인의 의견에 별로 신경 쓰지 말라는 거죠. 주관을 가지고 살아라.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관련된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심리적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는 딱 2마디로 정리할 수 있대요. 뭐냐면 진작 알았더라면.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아픈 사람들은 항상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진작 알았더라면. 내가 비트코인이 올라갈 줄 진작 알았더라면. 이 부동산이 올라갈 줄 진작 알았더라면. 우울감을 겪는 사람들은 항상 과거에 대한 후회를 한대요. 후회를 하니까 우울하고, 우울하니까 더 후회하고, 더 후회하니까 더 우울하고.
이렇게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죠. 과거에 대해서 미련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현재만 생각하라. 왜? 과거는 바꿀 수 없고 미래는 몰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 현재만 신경을 써라. 바로 그겁니다. 마지막 7번째는 심리학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제가 사실은 뭐 좋은 내용은 많은데 막 그렇게 크게 새롭게 와닿는 건 없었고, 하나 새로운 건 이거였어요. 책을 많이 읽으면 스스로 아는 것이 많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근데 책을 읽고 거기다가 나의 사고를 더하면 내가 아는 것이 없다라는 생각이 든다고 하네요. 그래서 깊은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책을 읽고. 그래서 책에서 얻은 지식과 나의 경험과 생각이 더해졌을 때 우리는 두각을 드러내고 나 자신과 상대방을 넘어설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이 책 전반에 걸쳐서 느낀 점은 뭐냐면, 이 하버드의 명강의는 주로 인간관계 그리고 삶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나온다는 걸 느꼈어요. 관계와 삶에 대해서 고민하고 성찰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학생들 개개인이 올바른 삶의 태도를 가지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버드가 세계 최고의 학교가 되도록 만드는 원동력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 한국에 있는 대학교들은 이런 삶에 대해서 강의하는 것들이 없잖아요.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거의 뭐 지식과 기술, 뭐 기능,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추죠. 이 일을 하기 위한 최적의 사람을 만드는 데만 초점을 맞추는데, 하버드는 아니다. 하버드는 삶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상 깊었어요. 이 책이 말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계발서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 책이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하버드처럼 이 하버드 간판을 달고 나왔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는 영향력이 달라요. 옆집 아저씨가 똑같은 얘기를 해도 우리는 안 먹히죠. 하지만 하버드에서 나왔다 라 그러면 먹힙니다. 무슨 말이냐면 동기부여가 잘 된다는 거예요. 여기 나온 대로 한 번이라도 시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좋은 내용이고, 안 따라하더라도 집에 이런 거 한 권쯤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멋있잖아요. 그래서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